저희 이제 촛불행동은 한 손에 촛불, 한 손에 책이라는 그런 이제 구호를 전국 촛불행동이 이 채택을 했어요. 그리고 공부하는 시민이 승리한다. 이런 슬로건을 내걸고 이제 본격적인, 전국적으로 본격적인 정치학습을 이미 촛불 정치학교는 지난해부터 시작을 했었지만 이런 정치 학습은 아마 광주 전남이 최초로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이러한 정치 학습의 교재를 여러분 아시다시피 에, 조국 교수가 쓴 법고전 산책을 선정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러한 저희 촛불행동의 운동이 에, 민주주의를 내실화하고 한반도 평화체제의 구축을 가능케 할 촛불혁명의 완성을 지향하는 촛불행동의 운동은 그런 운동입니다. 그래서 이런 정치와 역사 철학 분야의 학습을 통해서 정치 교양을 도모하고 촛불혁명의 비전과 전망을 저희가 공유하려고 하는 그런 목표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학습의 내용과 방법은 이제 이렇게 이미 공지를 했으니까 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지금 이제 격주에 매회 1개장, 원래는 2개장을 하려고 했는데 며칠 전에 계획을 좀 수정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1개장이 비록 이 책에서는 양이 작다 하더라도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고전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충분히 얘기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돼서요. 매회 한 개장씩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여하시는 여러분들께서도 충분히 좀 읽으시기도 하고 공부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참여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학습 방식은 이렇게 오늘처럼 누군가 발표하고 질의응답하고 돌아가면서 또 소감을 나누는 그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뭐 여러분 아시다시피 조국 교수는 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 엄청난 고난을 지금 겪고 있습니다. 그런데 단지 그 때문에 이 책을 선택한 건 아니고요. 이 책이 제가 먼저 여러분들하고 지금 공부를 좀 하고 있는데 아주 적절하게 그 고전을 통해 우리 민주주의를 돌아보게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렇게 공부하는 과정에서 정말 앞으로 촛불혁명의 어떤 완성을 향해서 그리고 민주주의 발전을 위해서 어떤 고민과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를 어, 고민하는데 생각하는데 참 좋은 그 교재라고 생각이 돼서 이걸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 조국 교수가 사실은 오늘 아침에 저한테 이 메시지를 보내왔어요. 그래서 이걸 함께 들어보겠습니다. 네. 광주 전남 촛불행동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법고전 산책의 저자 조국입니다. 민주주의는 대의민주주의로만 제한되지 않고 주권자의 직접 행동을 포함하는 아래로부터의 민주주의도 포함합니다. 이러한 점에서 촛불행동 회원님들의 실천에 깊은 경의를 표하고 싶습니다. 은우근 교수님을 통해서 제 책을 교재로 삼아 공부를 하신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책을 읽으실 때 고전의 저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주권자 국민들에게 무엇을 말하려는지 유념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광주 전남 지역에 호우주의보가 떴다고 들었습니다. 다들 주의하시고 무탈하시게 됩니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조국 교수 메시지를 아, 예, 이런 응원 메시지에 우리가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줘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네, 네, 고맙습니다.
아, 조국 교수가, 예, 고전의 저자들이 21세기 대한민국을 사는 주권자 국민들에게 무엇을 말하는지 인용을 해 주시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예, 했죠. 예. 사실은 그것 때문에 우리가 이런 고전을 공부한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마 수많은 그 아픔과 그 말하지 않는 그런 뜻이 음,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그리고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릴 것은 김민웅 교수님이 지금 대구 촛불행동에 어떤 행사 때문에 그 박재동 촛불 정치학교 교장하고 같이 가셨는데 이따가 10시 좀 넘어서 들어오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들어오면 김민웅 상임대표와 박재동 촛불정치학교 교장의 말씀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제1장 사회계약,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한 국가 권력의 형성, 루소의 사회계약론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지금 이제 사회계약을 설명을 하면서 제목에서 인민의 자기계약이라고 했잖아요. 이 사회계약이라고 하는 것은 군주와 인민 사이의 계약이 아니고 인민의 자기계약을 통해서 국가 권력이 만들어진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이번에 이 발표를 준비하면서 사실은 이제 사회계약론도 아주 오래전에 한 2, 30년 전에 이제 논문도 조금 쓰고 그러기 위해서 이제 읽어보고 그랬는데 다시 좀 자세히 좀 꼼꼼하게 다시 읽어보는 계기가 됐습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사실은 어떻게 국가를 만들 것인가 이게 지금 루소의 고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어떤 원리로 만들 것이고 왜 그런 원리가 소중한가 그것을 얘기하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자는 이 책이야말로 근대를 연 책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 브루크하르트라고 하는 이 미술사학자는 세계사가 이 사회교양론이 읽히기 전과 후로 나뉜다라고까지 평가를 하고 있고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유명한 프랑스 혁명의 그 추진 세력인 로베스피에르나 마라 두 사람 이 프랑스 혁명뿐만이 아니라 프랑스 혁명 추진 세력들의 경전이었습니다. 예, 자 그러면 그리고 이제 루이 16세와 16세의 부인인 마리 앙투아네트도 이 루소와 볼테르의 책을 읽었고 특히 마리 앙투아네트는 오스트리아 합스부르크 왕가의 공주였잖아요, 원래. 그래서 루소의 책을 읽고 묘색까지 참배했다고 하죠. 네. 어, 자, 그러면 이 루소는 이제 많은 계몽주의 철학자가 있지만 자유와 더불어 특히 평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간 불평등 기원론은 사회계약론보다 최소한 한 7년 정도 먼저 쓰여졌고요. 인간 불평등 기원론에서 이제 루소는 제1부를 자연 상태를 서술하고 있고 2부에서 사회 상태를 서술하고 있는데 인간은 원래 자연 상태에서 평등하고 평화롭고 자유로웠지만 이 사회 상태에 들어가서 온갖 불평등과 쇠사슬에 묶여 있다라고 주장을 하고 사회 상태를 부정하고 자연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다고 사회 상태를 전면으로 파괴하는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파악하고요. 사회 상태를 지향하는 것이 되겠죠. 지향해서 자연 상태를 회복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고 이제 이 불평등 기원에서 루소는 그 불평등의 기원이 사유재산의 소유라고
지적을 하고, 그래서 또 부유한 자가 가난한 자를 대상으로 거짓 계약을 맺었기 때문에 진정한 사회 계약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래서 이제 사회 계약론을 쓰고, 그리고 이후에 바람직한 어떤 시민을 위해서 교육이 제대로 이루어져야 되고, 그래서 이제 교육론으로서 의미를 썼죠. 그래서 루소는 이 프랑스 절대 왕정이야말로 최악의 최후의 사회 상태고, 그런 전제주의로부터 자연 상태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여기서 자연 상태를 회복한다라고 하는 것은 새로운 국가를 만든다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런 새로운 국가 구성의 원리로서 루소는 사회계약을 제시했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는 이제 루소의 그 어린 시절에 대해서 조국 교수가 간단히 소개를 하셨는데, 에, 저는 어렸을 때 루소의 고백록을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감동 깊게 읽었는데, 에, 루소의 집안은 원래 위그노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프랑스 출신인데, 어디서 이게 지금 빨간 선이 나타나는지 모르겠어요. 제가 좀 보면. 그, 미그노인데, 그러니까 프랑스 칼뱅주의자들이었고, 이들이 이제, 프랑스는 여러분 아다시피 이제 가톨릭이 중심이었잖아요. 그래서 스위스로 집단 이주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근데 루소는, 어머니가 금방 루소를 낳고 사망하셨고, 아버지는 재혼을 하셔가지고 거의 고아나 다름없이 여러 직업들을 전전하면서 어렵게 어려운 삶을 살았고요. 그런 어려운 삶이 루소로 하여금 평등주의 사상을 강하게 갖는 계기를 에, 갖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루소가 언제 이제 프랑스로 이주했는가, 뭐 아무튼 적어도 20세 이전인 것 같아요. 뭐 17살이란 말도 있고 18살이란 말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바랑부인과 연인 관계를 맺었는데, 사실상 이 바랑부인이라고 하는 분은 루소와 거의 최소한 띠동갑 이상, 거의 20살 가까이 나이가 차이가 나는 그런 부인이었고, 루소는 이 바랑부인을 처음에 엄마라고 불렀다고 해요. 그래서 그랬는데 이제 그러한 후원자인 바랑부인하고 이제 연인 관계로 발전합니다. 그래서 고백록에 그런 얘기 아주 자세하게 써놨어요. 네. 그럼으로써 이 바랑부인 상당한 교양을 갖춘 분이었고, 그래서 많은 학문을 섭렵하고 프랑스의 철학자들과 교유했는데, 이제 그러고 바랑부인하고 이제 나중엔 이제 결국 이제 헤어지게 되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이제 만년에 에미를 쓰면서 그 자신을 돌봐주던 그 여성과 이제 동거하는 사실상의 혼인 관계를 갖게 되는데, 거기서 태어난 5 아이를 고아원에 이제 모두 맡기게 되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조국 교수는 이 얘기를 굉장히 예, 예, 강조하더라고요. 나는 편견을 지닌 사람이기보다는 차라리 역설적인 사람이 되고 싶다. 그러니까 저는 이 말을 어떻게 읽었냐면, 나는 역설적인 사람이다. 사실 내가 주장하고 내가 쓴 책들의 내용하고 나의 삶이 다를 수 있다. 그 말 같아요. 그래서 나는 역설적인 사람이긴 하지만 편견을 지닌 사람은 아니다. 저는 그렇게 루소가 말하고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뭐 상당히 이제 뼈아픈 얘기죠. 예. 그래서 이 고백록에서 루소는 자신의 이제 부끄러운 얘기를 다 털어놓고요. 그리고
자, 그랬고, 에밀을 저작한 후에 그 에밀의 내용 때문에 신성모독으로 고발당해요. 그래서 사회계약론도 금서로 지정되어가지고 결국 영국에 망명합니다. 근데 이제 이러한 이제 루소의 사상은 이 자유뿐만이 아니라 당시 평등을 아주 중요하게 강조하고 있다는 것이 바로 그 특징이고요. 이제 그러한 점 때문에 바로 사회주의 사상의 원류로서 또 역할을 하게 됩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뭐 자코뱅의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루소의 사상을 거의 아무튼 엄청나게 거의 루소를 숭배하다시피 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로베스피에르가 썼던 말이고요. 그리고 그리고 이제 이건 제가 이제 찾아서 정리한 건데 로베스피에르는 당시 기독교와 또 미신적인 신앙을 엄청나게 비판했고요. 그래서 이신론적 신앙관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 로베스피에르는 그 자신이 이제 처형당하고 말았는데 반동 시기가 되면서 이성신의 존재와 영혼의 불멸설을 이제 긍정하면서 최고 존재를 그리는 그러니까 이성의 신 어떤 이성의 신으로서 최고 존재를 기르는 제전을 개최했습니다. 로베스피에르 자신이 제사장을 자처했거든요. 이 내용들은 지금 책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근데 제가 어렸을 때 로베스피에르의 전기를 읽어본 적이 있었어요. 그랬는데 다시 한번 이번에 찾아봤거든요. 근데 아무튼 요새 한국이 기독교도 엄청 뭐 타락했다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당시 프랑스에서도 기독교의 저급성이 오히려 대중의 도덕성을 파괴하였다고 로베스피에르는 생각하고 기존 종교를 이 대체해서 혁명 세력과 국민들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어떤 시민 종교가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제 이러한 로베스피에르의 이신론이 그 사실은 헤겔이 주장하는 자신의 철학에서 주장하는 이제 절대 이성의 교지를 얘기하고 있잖아요. 역사를 진보로 이끄는 힘으로써 그거하고 좀 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런데 관련 논문이라든가 이건 제가 사실은 깊이 있게 공부는 못했습니다. 근데 예, 여기에 대해서 국내 학자들이 아마 많이 연구한 사람은 없는 것 같더라고요. 찾기가 조금 힘든 것 같아요. 참고로 아시고요. 왜냐하면 이제 기독교 비판. 그러니까 사회가 타락하면 항상 종교가 함께 타락하는 것 같아요. 그래, 프랑스 혁명 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래서 이제, 근데 어쨌든, 이게, 루소는 이 정치 참여를 가지고, 이제 책 제목은 정치 참여는 권리다. 이렇게, 정치 참여가 의무다. 이렇게 돼 있는데, 책 안에서 소제목이 제가 권리이자 의무라고 썼어요. 네. 그런데 이 사회계약론 일부 첫머리에서 루소는 나는 군주도 아니고 입법자도 아니지만 그래서 내가 정치에 관한 글을 쓴다. 그리고 내 의견이 아무리 미약한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공무에 관해서 투표할 권리를 지닌 이상 내가 그것을 잘 알아야 할 의무가 동시에 있는 거다. 예. 이런 얘기를 하는데 아주 정말 놀라운 저는 주장들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어, 그래서 이제 그러니까 루소는 아무튼 정치적 참여를 아주 소중히 했고 특히 이 참여민주주의는 여러분 아다시피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얘기했고 어, 노무현 정부 때 민주주의를 연구하는 세계의 정치학자들이 민주주의의 가장 소중한 가치의 핵심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논의하면서 90년대에 현대 정치학자들이 참여다. 참여라고 하는 가치야말로 민주주의의 가장 핵심 가치다라고 합의했던 걸로 저는
예, 의견을 모았던 걸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참여를 루소가 아주 강조하고 있다는 것을 보면서 정말 그 루소의 철학이 얼마나 소중한가 하는 것을 실감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것도 루소가 했던 얘기입니다. 예. 저는 뭐 김어준 씨 프로그램이 생각이 나던데, 근데 아무튼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공무원들이나 교사들의 참정권을 굉장히 많이 제한하고 있고요. 예. 그런데 이제 독일의 경우는 저 뭐 이건 조국 교수 책 안에 있는 얘기인데 비례대표로 대거 진출하고 있다고 그렇게 지금 얘기가 되고 있고 그래서 만약에 교수가 학생들만 가르치고 노동자는 공장에서 일만 하고 농민은 농사 짓는 데만 신경 써라. 그러게 되면 그러면 정치는 어떻게 할 거냐. 특정인의 이른바 정치꾼들의 전유물로 전락하고 말 것이다. 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아마 여기 지금 함께 하고 계시는 촛불 우리 혁명 동지들께서는 뭐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오히려 정치에 무관심한 것이야말로 오히려 부끄러운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특히 아테네에서는 그렇습니다. 정치 참여는 의무이자 명예로운 일이었고 그리고 아테네 시민에게서 그 공동체는 개인과 전혀 분리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으로서 정치에 참여하고 그리고 또 아테네는 일종의 이제 군사 공동체이기도 했거든요. 우리 같은 전 시민 전체가 민방위 조직이었습니다. 전사 공동체라고도 하는데요. 그래서 정치에 참여하고 소크라테스도 사실은 그 어떤 보병에 어떤 무기를 든 어떤 부대 소속이다 이런 거에 다 그 정해져 지정돼 있었어요. 그런데 아테네 시민으로서 정치에 참여한 것은 그 당연한 의무였고 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대단히 명예로운 일이었고요. 저는 에, 루소가 사실은 그러한 정치에 참여를 아주 중요시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바로 이런 문제들이 이 정치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그러면 이러한 이제 사회교양론에서 일부 일장에서 아주 유명한 구절이죠. 인간은 자유롭게 태어났지만 쇠사슬에 묶여 있다. 그러면서도 노예가 돼 있으면서도 자기가 그들의 주인이라고 믿는 자들이 있다. 그러니까 이러한 이제 루소의 선언을 이제 생각을 에, 그 제 1장에서 이런 얘기를 선언을 했다는 것은 참 굉장한 것 같은데요. 루소가 그러니까 저는 이제 그 루소를 찾아보다가 루소가 이 인간 불평등 기원론하고 사회계약론이라고 하는 이 논문들을 쓰기 전에 어디를 다녀오다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대요. 이 논문을, 이런 현상 논문을 기종의 뭐 사회과학 아카데미에서 어떤 논문을 현상 공모한다는 것을 보고 그걸 생각을 하다가 굉장히 일종의 거의 그 우리가 종교적으로 어떤 신의 계시를 받는 듯한 그런 어떤 그 격정에 휩싸였다고 그런 글을 읽었어요. 그래서 이제 루소가 이런 주제를 가지고 글을 열정적으로 쓰고 연구하고 하는 일을 이제 계속하게 됐다 그러던데요. 그러면 이제 루소는 그러한 쇠사슬로부터 풀려나는 어떤 원리, 그래서 새로운 계약이 어떤 사회에 있어야 된다 생각을 했는데 저는 이제 이걸 읽으면서 어, 우리 사회에 우리가 지금 묶여 있는 쇠사슬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촛불을 들고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다고 보고요. 에, 우리 사회에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하는 쇠사슬은 여러 가지 것들이 있겠죠. 그런데 이제 저는 이 버트럼 그로스라고 하는 사람이 이게 이제 미국의 학자거든요. 이 사람 미국의 학자고요. 그리고 이제
미국 민주주의에서 일종의 작동하는 파시즘이 있다라고 그 분석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누군가를 감옥에 넣기보다 그 사람의 머릿속에 감옥을 넣어주는 것이 더 쉽다. 머릿속에 감옥을 넣어준다는 거죠. 그러면 그러니까 머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거죠. 머리의 생각을 통제하는 것이 물론 이제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억누름으로써 통제할 수도 있지만 언론과 교육을 통해서 어떤 특정 방향만 생각하고 특정 방향으로만 그 사고하도록 길들여 놓는 작업. 그럼으로써 자기가 감옥 속에 있으면서도 자기 감옥 속에 있다는 생각을 하지 못하고, 예, 예, 하는 이제 그러한 의식. 저는 이걸 이제 노예 의식이라고 생각하는데, 예, 이제 저는 이런 쇠사슬이 우리 사회에 지금 작동하고 있다고 보고요. 또 이런 종류의 쇠사슬, 그러니까 우리로 하여금 제대로 진실과 진리를 인식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러한 이제 쇠사슬이 있고 또 하나 목구멍에 쇠사슬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목구멍이 포도청이라는 그 유명한 속담처럼요. 그리고 저는 우리 사회에 여전히 과거 전두환 박정희 때처럼 고문은 없지만 지금 정치검찰이 하는 이러한 수사 자체가 모든 사람에게 잠재적으로 공포를 불러일으키고 이러한 인디언 기우제식 수사가 사실은 새로운 고문으로 저는 이제 에, 대체됐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아, 자, 좀 빨리 해야 되겠는데요. 그래서 저는 이제 어, 여기서 이제 이러한 그러니까 어떤 쇠사슬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고 어떤 사회를 이제 만들어가야 할 거냐 이게 이제 루소의 고민이었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루소는 이 그 당시 프랑스의 절대왕정이 지배하는 사회의 어떤 사회적 관계의 근원이 바로 힘이라고 봤고요. 그 힘이 당시 프랑스 사회를 부질서를 만들었다고 봤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비유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예를 들면 아리스토텔레스가 어떤 존재는 명령을 하도록, 어떤 존재는 그런 명령에 복종하도록 이렇게 만들었다. 이 명령하고 복종하는 관계. 그리고 또 칼리굴라라고 하는 로마의 유명한 그 황제 있지 않습니까? 아주 잔혹하기로 악명 높았죠. 이 사람이 목동이 가축대를 이끄는 것처럼 인간의 목자는 국민보다 우월하다. 그래서 왕은 신이고 국민은 가축이다라고 신과 가축의 관계, 그러니까 명령과 복종의 관계, 신과 가축의 관계를 그 사회의 어떤 기성질서로 만들어버린 그 근원이 바로 힘이라고 루소는 그렇게 간파를 했습니다. 힘이 결국 그런 질서를 만든 셈인데 새로운 그 질서를 어떻게 보면 바꾸고 새로운 질서를 계약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루소는 이제 사회계약론에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 힘이 질서를 지탱하는 권리와 의무의 원천이 될 수 있느냐라고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러한 비유를 쓰고 있습니다. 강도가 총을 가지고 나를 공격을 했다. 그래서 나는 총을 갖고 있는 강도가 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내 지갑을 내줬는데 만약 내가 지갑을 감출 수 있었다면 내가 내주지 않았을 것이다. 내줄 필요도 없었을 것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강도는 권총이라는 힘으로 나를 위협을 해서 내 지갑을 빼앗은 것이지 강도의 권총의 힘이
내 지갑을 빼앗을 권리를 만든 게 아니다. 예. 그래서 진정한 의무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합법적인 힘, 합법적인 권력에만 복종할 의무가 생기는 거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힘이 어떤 행동을 사회적 권리와 의무의 원천이 될 수는 없다. 오로지 계약으로만 가능할 뿐이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게 강도의 힘이라고 하는 것은 명백하게 불법적이고 반도덕적이고 만약에 어떤 권리, 인간이 뭔가를 할 권리와 혹은 또는 의무가 힘에 기반한 것이라면 불법과 무법은 정당화될 것이다. 그래서 루소는 이제 힘관계에 그러니까 동등한 힘관계에 바탕한 그리고 따라서 이제 동등한 관계에 바탕한 계약에 따른 어떤 그런 사회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야 된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했고요. 그래서 음, 계약만이 합법적 권위의 토대가 되고 힘이 인민을 억압할 수 있지만 예, 그것은 권리가 아니고 또 권리가 될 수 없고 인민이 억압당할 의무를 지울 수도 없다. 그렇게 조국 교수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루소는 그러한 어떤 사회에서 권리와 의무의 관계를 만들어낼 수 있는 권위의 토대는 왕권 신수설이 아니라 대등한 인간 사이의 계약이라고 주장을 합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제 프랑스 혁명, 뭐 근대 유럽 혁명에서 나타나는 여러 가지 이제 왕권 신수설, 그러니까 그, 그러니까 부인되었던 왕권 신수설은 사실은 이제 뭐 하늘로부터 왕의 권력을 부여받았다는 얘기 아니겠어요? 그래서 천부인권설은 바로 왕권 신수설에 대한 정면의 부인인 셈이죠. 이것은 사실 이제 우리 역사에서도 동학에서 인내천 사상이 사실은 여기서 저는 이는 바로 인민 혹은 민중을 의미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에, 바로 이제 천부인권설과 마찬가지의 그런 뜻을 지니고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인민들 사이에서 계약을 통해서 새로운 사회를 만들 수 있다. 만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그 계약 사상의 뿌리는 토마스 홉스한테 비롯됐다고 보고요. 그 루소 자신이 그걸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토마스 홉스의 그 리바이어던 사회계약설이 주장된 리바이어던의 겉표지 일부입니다. 그런데 이걸 이제 잘 보시면 이게 이 리바이어던이 이제 구약에 나타나는 그 괴물이거든요. 구약의 욥기에서. 근데 이 이제 사실은 절대 국가, 절대 왕권을 말하는 겁니다. 이게. 그런데 여기 이 리바이어던의 몸에 수많은 인간들이 지금 예, 몸을 형성하고 있어요. 근데 머리는 군주의 머리입니다. 그리고 군주가 지니고 있는 두 개의 무기, 하나는 칼이고, 하나는 종교, 가톨릭 사제들이 가지고 다니는 높은 그 직급의 사제들이 가지고 다니는 지팡이입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종교 권력과 세속 권력을 리바이어던이 함께 지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예, 지금 홉스는 보여주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제 홉스는 사회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다는 관념을 제시하긴 했는데 이건 이제 에, 절대 왕권을 정당화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예, 그래서 루소는 이제 같은 사회계약서를 주장하면서도 홉스하고는 완전히 달리 예, 인민주권을 주장을 해서 어, 이제 홉스와 차이가 있고요. 네.
자, 그러면 이 계약을 통해서 인간이 새로운 사회 혹은 국가를, 그러니까 인민들 내부에서 계약을 통해서 구성할 수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이제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계약 당사자는 서로 대등한 관계에서 계약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 또 맞지 않았을 때 그 계약은 이제 파기되고, 이게 뭐, 이 책 안에서 나오진 않았지만, 이제, 해겔은 법 철학에서 합의와 급부, 그러니까, 합의를 하고, 계약할 때 반드시 급부를 명시를 하게 되죠. 내가 당신에게 돈을, 100원을 줄 테니까, 그 100원에 해당하는 무엇인가를 나에게 다시 되돌려 주는 거. 이게 이제 급부거든요. 합의과 급부, 계약의 필수 조건인데, 그래서 인민은 이렇게 대등한, 그러니까 이럴 때 이제 대등한 관계이기 때문에 서로가 계약을 지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인민은 그런 계약 속에서 국가 요구를 수긍하고, 그런데 국가가 부자유와 불평등을 강요할 때 국가의 요구에 복종할 의무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이제 사회교양론의 핵심적인 그 요지가 되고, 루이 16세가 바로 탄식을 했다고 하죠. 예. 그래서 그런데 이제 이러한 혁명권 혹은 저항권은 어, 로크가 통치론에서 이미 제시를 했고요. 왜냐하면 로크는 이 통치론을 통해서 바로 어, 명예혁명을 정당화시키고자 했거든요. 예. 그것을 이제 루소가 훨씬 더 근본적으로 또 발전시키게 됩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인민주권론, 이제, 그러니까 이렇게 인민들 내부의 자기계약을 통해서 권위와 국가가 형성이 되는데, 그러면, 어, 그, 국민과 인민의 차이는 뭐냐? 왜냐하면 이건 이제 프랑스 혁명에서 발표된 이제 인권 선언이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잖아요. 아마 그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지금 이게 지금 쓰여져 있는 글인데 제가 지금 먼저 써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인간과 시민 그럴 때 시민이 바로 사실은 국민을 말하는 거군요. 예. 그러니까 그리고 인민은 국가 이전에 존재하는 존재들을 말하죠. 예. 국가가 뭐 있기 전에 인민이 자유롭고 평등한 상태에서 합의를 해서 계약을 했고요. 예. 아, 자, 근데 이제 루소의 이 글에서 어, 그 어, 루소는 이 글을 보면 굉장히 그 민중에 대한 깊은 신뢰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 인류는 그러니까 인민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인민이 아닌 자는 소수여서 고려할 필요가 없다. 인간은 신분이 다르지만 같은 인간이다. 그래서 인민은 있는 그대로 모습을 자신을 내보이고, 있는 그대로 보이기 때문에 상냥하지 못하다. 하지만 상류사의 사람들은 과장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 그들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내보이지만 심한 혐오감을 어, 일으킬 것이기 때문이다. 네, 그러니까 항상 가장한다는 거죠. 네, 이런 모습을 보면 루소가 굉장히 그 인민에 대한 혹은 민중에 대한 신뢰와 애정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민주권론은 이러한 이제 민중 혹은 인민에 대한 애정과 신뢰에 기반해서 그것 때문에 이제 어, 루소가 그런 애정과 신뢰를 갖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고요. 어,
자, 이제, 어떻게 해서 이러한 이제, 그러니까 프랑스 혁명의 이제 아주 간단한 지금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데, 에, 이제 바스티유 감옥 습격으로 결정에 달았고, 그리고 바스티유 감옥이 붕괴된 것은 이제 아주 상징적인 사건이었는데, 루이 16세가 마침내 항복하고, 국민의회의 해산을 이제 막게 되고요. 민중이 승리했기 때문에. 예, 그래서 국민의회가 마침내 이제 봉건제의 폐지라든가, 이렇게 당시 교회의 문제, 관직의 매수, 이런 부패, 이런 특혜, 특권, 폐지를 공포했습니다. 그리고 가톨릭 교회가 프랑스 가톨릭은 엄청 그 반혁명 쪽이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시민들의 그 공격을 받았고, 그리고 이제 국민의회가 새로운 헌법을 작성을 시작을 했는데, 그 헌법 초안을 만드는데 상당히 오랜 시간이 걸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국민회의가, 의회가 새 헌법이 만들어지기 전에 일단 새 헌법의 정신을 담은 기본 원리를 공표했는데, 그것이 바로 우리가 아는 인간과 시민의 권리에 관한 선언이었습니다. 네. 김민웅 우리 상임대표님 들어오셨는데 말씀하시겠습니까? 들립니까? 지금? 네네, 잘 들립니다. 그, 네, 우리 예. 상임대표님 위해서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소리에서는 아니고요. 고맙습니다. 예, 예, 지금 대구 말씀드릴까요? 대구에서 네, 이 대구 촛불 행동이 총회를 했고 그리고 네, 출범식을 가졌습니다. 네, 그래서 거기에 저하고 그다음에 우리 박재동. 박주동 정치 촛불 학교 교장 선생님하고 같이 가서 그래서 아주 좋은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주 뿌듯하더라고요. 대구가 쉽지 않은 곳이잖아요. 그래서 그 대구에 있는 그 대표, 진영미 대표님이 대구는 불모지다. 그런데 우리가 하고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셔가지고 제가 무슨 얘기를 했느냐면 경륜사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애하는 반국가 세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아니, 뭐, 정치, 검찰, 국가가 된 마당에 반국가 세력 되는 게 당연한 거니까. 그리고는 불모지 얘기를 우리가 어떻게 했느냐. 반국가 세력이라고요? 불모지라고 그러셨어요. 아니, 얼마나 윤석열이 반국가 당연한 세력 아닙니까? 아니, 이 정치, 검찰, 국가를 반대하는 거는 뭐, 그래서 제가 이제 말하자면 어떻게 은유적으로 풍자한 거죠. 사실은. 네네. 그리고 불모지 해가지고 제가 맞다. 대구는 불모지다. 촛불을 들면 싹 다 모이는 지역. 그래서 불모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아무튼 간에 모이는 지역이다. 대구에서 이렇게 모이니까 아주 뿌듯하고 좋더라고요. 네. 그래서 굉장히 감사했고 오늘 또 이렇게 학습 공동체를 만들기 위해서 진력을 하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저는 이런 이 학습 공동체가 촛불행동의 이 뼈대를 만드는데 결정적으로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우리 은흑을 하셨을 때도 제가 참 감동을 받았는데 지난번에 은흑은 대표님이 얘기했었던 것처럼 촛불행동이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그것을 자신의 힘으로 삼기 위해서는 당연히 함께 공부하고 장기적인 비전을 공유를 하고 토론하고 그러면서 좀 더 차원 높은 역사적인 전망 는 윤석열 정권과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잖아요. 근데 그 참모에서 우리가 바로 그러한 학습 훈련을 한다는 건 대단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건 조금 다른 얘기가 될지도 모르겠지만은 1차 대전, 2차 대전 때 이 참호전을 했는데 그때 유럽의 병사들, 젊은 병사들이 주머니에 괴테를 놓고 읽거나 이랬단 말이죠.
그렇대. 예. 예, 전쟁 중에도 그렇게 했던 거죠. 그래서 지금, 특히 이제 루소부터 시작을 하셨는데, 루소 프랑스 혁명, 그리고 그 이후에, 근대 민주주의의 굉장히 중요한 저항권의 정치 사상을 만들어낸 거잖아요. 그리고 정치 사상의 토대를 두고 그 저항을 하는 시민들. 그래서 저항하는 시민들이 만들어내는 정치 질서. 그래서 신이 주는 게 아니라 인간이 만들어내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우리가 배우고 있을 텐데, 바로 그런 힘들을 지금 함께 나누는 그런 자리가 생겨서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뜨거운 응원과 지지를 보내드립니다. 그리고 은 교수님, 제가 굉장히 자랑스러워하는 학자이시기도 해요. 그래서 여기 함께 온 많은 분들이 굉장히 많은 걸 배우실 것 같아서 아주 기쁩니다. 이제 이렇게 시작을 하면 앞으로 더 많은 이 풍부한 교재 그리고 논의 또 우리의 수준의 향상 이런 것들이 기대가 됩니다. 광주 전남에서 시작한 이 학습공동체의 공부가 전국적으로 모델이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좋은 출발해 주셔서 굉장히 감사드리고요. 많이들 배우시고 또 저희들에게도 가르쳐 주시고 전국적으로 이것이 확산돼서 한 손에는 촛불, 한 손에는 책, 든든한 일의 주역들 되어주시기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게 열차 안에서 얘기하는 거라서요. 편하게 얘기는 못합니다만 이 정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네. 오늘 사실은 우리 김민홍 상임 대표하고 지방을 돌며오면서 이 촛불들이 하나씩 하나씩 불이 켜지는 걸 보고 우리가 정말 나라를 새롭게 세우는구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정당을 만들 때 어떤 정당에서 모집을 하지 않습니까? 당원을 모집하는데 거기에는 이권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여기서는 모집하는 게 아니라 스스로 꽃을 피워가지고 우리를 부르고 하는 이러한 그 모임이야말로 진짜 민의이고 이것이야말로 새로운 나라를 만들어가는 그런 그 뿌리를 내리는 새로운 나라를 이렇게 이제야 비로소 인민위원회 집강소 이런 거 다 안 됐지만은 지금이야말로 진정한 의미에서 인민위원회나 집강소가 만들어지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거기다가 또 오늘 은흥근 교수님 또 같이 공부를 하시니까 이거 뭐 말할 수 없이 지금 흐뭇하고 좀 따스하고 박수 보내고 싶습니다. 와서 들어오셔서 응원해 주시니까 참 다시 기운이 나네요. 예.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헌법 초안이 만들어지기 전에 저는 사실 지금 촛불혁명을 통해서 우리가 헌법 새로 만들자고 제가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우리가 뭡니까? 1919년 3.1혁명 이후에 임시정부 세우면서 헌법을 만들었고, 그리고 이승만, 그러니까, 대한민국 정부가 출범할 때, 해방 후에 헌법을 새로 만들었잖아요. 저는 사실 이 사회계약론을 읽고 지금 이 책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들을 많이 하게 돼요. 정말로 어떻게 앞으로 촛불 체제를 만들어 가야 될 것인가. 그런 때 우리가 이런 고전들을 통해서 많은 그 힘도 얻고 또한 비전을 형성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됐고요.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만들어졌고요. 그러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에서 말하는 시민의 권리와 인간의 권리가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건 이제 제가 조국 교수의 저자의 주장을 거의 그대로 요약을 이 앞부분에서 했고, 뒷부분은 저자가 미처 언급하지 않은 내용을 좀 일부 넣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이제 시민의 권리는 국민, 그러니까 국가 안에 국민에게
보장하는 권리를 포함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시민권 혹은 자유권이라고 하죠. 인간의 권리는 국민이 아니라도 국민 이전에 하나의 인간 아닌가요? 그래서 인간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모든 권리를 지금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프랑스 혁명에서 인간과 시민의 권리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인간은 무엇이고 혹은 인간의 권리는 무엇이고 시민의 권리는 무엇이냐에 대해서 조금씩 그 학자들 간에 이제 논란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런데 이제 그 여기서 이제 시민은 일종의 이제 능동적 시민, 그러니까 과 이제 수동적 시민으로 이렇게 구분이 되고 여기서 이제 결국 나중에 가서 무산자와 여성이 배제되고 유산자 남성이 권리의 주체가 되는 그런 이었다라고 이제 여성주의자들에 의한 이제 이 비판입니다, 이게. 예. 이제 그리고 당시 이미 올랭드 구주라고 하는 여성이 프랑스에서 1791년에 여성과 여성 시민의 권리 선언을 작성을 해요. 예, 이걸 재작성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오늘 뭐 공부할 내용에는 포함을 시키지 않았지만, 그랬고요. 그래서 저는 이 인간과 시민의 권리 선언이 1789년에 있었지만, 혁명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어떤 당파가 헤게모니를, 지도력을 행사하느냐에 따라서 이 프랑스 혁명의 인권 선언이 여러 개의 버전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 1793년에 이 버전이 자코뱅파에 의해서 만들어진 버전입니다. 여기서는 굉장히 평등권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노동자들의 권리를 아주 크게 강조하고 있어요. 예. 이렇게 이제 차이가 있다. 그런 점을 하나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러면 루소가 말하는 자유와 평등의 관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예, 예. 그 루소는 자유와 평등을 누리기 위해서 인간이 국가를 만들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밑에 이게 루소의 원문 그대로입니다. 입법의 목적은 만인의 가장 큰 행복이 무엇인가를 알면 된다. 그것은 자유와 평등이다. 그러면서 자유가 목적이라고 하는 것은 왜 자유를 목적으로 삼느냐. 개인이 자유를 상실한 상태, 애속돼 버리게 되면 그 개인이 애속 상태에 들어가게 되면 국가가 결국 힘이 약화된다라고 봅니다. 예, 루소는. 그러니까 오히려, 그러니까 뭐냐면, 여기서, 루소는 민주주의 국가를 당연히 말하겠죠. 예. 그리고 또 평등을 목적으로 삼을 수밖에 없는 것은 자유가 평등 없이는 존속할 수 없기 때문이다. 라고 루소는 말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루소는 평등은 실질적 자유의 기초라고 저는 말하고 있다고 봅니다. 혹은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평등은 자유의 실질적 기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러면 루소는 당시 이 법이 자유를 보장하는가 질문을 하죠. 그런데 전혀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법의 보호 아래 자유를 열망하는 것은 헛된 일이다. 도대체 법의 이름으로 사적 이익과 인간의 바람직하지 않은 정념이 창궐하는 걸 보았다. 마치 지금 우리나라 대통령 후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저는 완전히 이 부분을 읽으면서 그래서 루소는 현명한 사람이 정말 자유롭고자 한다면 법이라기보다는 차라리 법이라고 그런 얘기는 안 나와 있지만
법보다는 오히려 자신이 복종시켜야 하는 거 양심과 이성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저는 이 말이 당시 루소 시대에서 프랑스에서 법과 양심, 그 이성이 일치하지 않더라라는 탄식으로 보여져요. 지금 한국이 그런 상황 아닌가요? 예. 그리고 루소는 국가의 본질을 얘기하면서 이것이 합법적 폭력의 독점, 이라고 이제 규정을 하는데요. 자, 근데 이제 저는 이제 루소가 자유를 설정을 하면서 자유를 단지 권리로 얘기할 뿐만 아니라 자유를 의무로 그렇게 규정하는 걸 보면서 정말 아주 참복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 우리도 흔히 자유를 권리로만 인식을 하는데 저는 인간이 자유롭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자유를 실현하기 위해서 노력할 의무를 포함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예. 근데 루소가 이미 그걸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유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자신의 권리를 포기할 뿐만 아니라 의무까지도 포기하는 거다. 따라서 자유는 권리면서 동시에 의무라고 한다는 거죠. 자신의 자유롭게 살고자 하는 의무를 포기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인간으로서 권리를 포기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자유는 권리만이 아니라 동시에 의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사실은 저는 여기 뭐 더 이건 제가 얘기할 수도 있지만 예를 들면 내가 자유로우려면 나뿐만이 아니라 남의 자유도 존중해줘야 될 의무를 저는 동시에 포함하고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네, 루소의 이런 사회개혁론에서 얘기하는 사상이 이게 이미 프랑스 혁명이 있기 전의 사상인데 우리 같으면 이게 정조 시대의 그 사상이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루소의 사상이 정말 아주 초월할 수밖에 탁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그리고 이제 당시 프랑스 사회를 말하면서 민주정부나 국민의 정부는 내정과 소요에 힘알리기 쉽다. 전 문재인 정부 때 검찰 반란 시간이 생각나더라고요. 예. 그래서 왜냐하면 그런 정부는 민주정부나 국민의 정부는 강력하고 지속적으로 정치의 변화를 지향하고 있고 따라서 정체를 유지하고, 그러니까 민주정체를 유지하고, 민주정체를 지키기 위한 경계와 그것을 또 실현해 가기 위한 용기를 필요로 한다는 거죠. 그래서 민주정체를 지키고, 실현해 가고, 그러기 위해서 시민은 힘과 끈기로 무장해야 된다. 라고 지금 루소가 말하고 있는데, 저는 마치 지금 촛불 시민들에게 그대로 주는 말 같아요. 읽으면서 예전에 읽었지만 이번에 다시 읽으면서 아 정말 탐복을 금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 이제 이걸 루소가 이제 또 평화를 얘기하면서 굴종으로 얻은 평화를 언급하고 있는데 결국 굴종으로 얻은 평화는 강자에게 굴복한 대가로 약자에게 주어지는 평화인데 그것은 진정한 평화가 아니죠. 그리고 강자의 평화일 뿐입니다. 그 유명한 팍스 로마나라고 하는 말이죠. 그 로마의 평화거든요. 그러니까 정복자의 평화일 뿐입니다. 제국의 평화고 그건 일제가 대동아 공영권을 구상하면서 했던 얘기 아닌가요? 근데 이제 조국 교수는 굴종으로 얻은 평화를 거부하는 대신 위험한 자유를 택한 사람들 덕분에 우리나라가 근본적으로 민주화가 이루어졌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한 민주화가 다 지금 파괴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고요. 그래서 또 이제 루소는 이 자유와 평등을 관계를 말하면서 그러니까 잘못된 정부는 평등은 지극히 피상적인 것이고 가난한 자는 계속 가난해지고 부자는 가난한 자를 계속 수탈하는데 그래서 법은
가진 자들에게 유익하고 가지지 못한 자들에게 해로울 뿐이다. 그리고 또 루소는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평등이 없으면 자유는 껍데기에 불과할 뿐이다. 근데 제가 곧 이 얘기를 하겠지만 법이라고 하는 게 과연 뭐냐? 가난한 자를 위한 법이 정말 대다수의 법은 대개의 법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소유의 집중적 표현이라고 하는 유명한 경구가 있습니다. 에, 법은 가진 자들의 소유를 뒷받침하는 그걸 집중적으로 표현하는 것에 불과하다라고 하는 거죠. 법이 정말 정의의 실현이라고 말할 수 있느냐? 그렇지 못하는 것이죠. 근데 이제 여기서 평등을 또 얘기하면서 이건 조국 교수가 들고 있는 건데 어떤 이는 자기가 삼루에서 태어났으면서 사실은 자기가 삼루타를 때렸다고 생각하고 삶을 살아간다는 거죠. 루소는 사물의 추이가 그러니까 세상사 되어가는 바가 그런 뜻이겠죠. 사물의 추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이 움직여지는 바가 거의 항상 언제나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러면서도 동시에 루소는 평등을 이해할 때 모든 사람이 똑같은 정도의 권력과 부를 평균적으로 똑같이 가져야 된다. 그런 획일적 평등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말하고 있습니다. 예, 그, 자, 그래서 이제 루소는 평등한 사회에 대해서 어떤 평등이 바람직한 거냐에 대해서 이제 이런 비유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시민도 다른 시민을 매수할 수 있을 만큼 또 그렇게 돼서는 안 되고 자신을 팔아야 할 만큼 가난해서는 안 되고 예, 뭐 등등. 그러면 이것이 실제로 달성하기 어려운 존재할 수 없는 공론에 불과하다. 그러면 그렇다고 해서 그걸 포기해야 되는 거냐? 그러한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해 규제조차 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냐? 그건 아니라는 거죠. 예. 그래서 일이 되어가는 바가 항상 평등을 무너뜨리는 경향 속에 있기 때문에 법을 만드는 사람들은 항상 평등을 유지하는 방향으로 법을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예? 법을 제정할 때 평등을 유지하고 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왜냐하면 불평등한 사회에서 가진 자들이 항상 유리하게 되고 많은 걸 배울 수 있잖아요. 배울 수 있는 기회도 많고 자유를 실현할 수 있는 기회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법은 평등을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가야 된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루소는 국가가 정말 튼튼해지기를 바라면 어, 극단적인 부자도 없고 거지도 없어야 된다는 거죠. 불평등이 사라져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래야 튼튼한 국가가 만들어진다.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고요. 어, 예, 조금 빨리 하겠습니다. 이 주권이란 무엇인가? 예. 근데 이제 주권을 이제 제너럴 윌 그러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 학교 다닐 때 이제 일반 의지로 배웠거든요. 근데 번역한 사람은 전체 의사라고 얘기를 했더라고요. 네, 전체 의사가 그 주권인데 전체 의사는 공통 이익의 총합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런데 이 주권 그러니까 개별 의지의 산술적 집합이 주권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주권은 공동의 우리의 신체와 모든 힘을 공동으로 만들어 전체 의사라 주권이라고 하는 최고지휘권에 예, 둔다.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 주권은 전체 의사를 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양도될 수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이제 주권과 어, 주권
주권과 인권과 물권에 대해서 저는 이제 비교를 해봤어요. 그러니까 저는 주권과 인권은 양도할 수 없는 거다. 이렇게 이제 보고 물권은 물건에 대한 권리거든요. 물건에 대한 인간의 권리입니다. 물건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소유권하고 관계가 되죠. 그래서 그러니까 물권은 인간의 물건에 대한 권리입니다. 물건 자신의 권리가 아니라, 물건은 자신의 권리를 가질 수가 없죠. 그래서 내 소유의 물건에 대한 나만의 배타적 지배권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이 물권은 양도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주권은 어, 주권자가 지니는 자신의 권리입니다. 인권도 인권 주체가 지니는 자신의 권리입니다. 그래서 주권과 인권은 나의 권리이지만 그 권리와 나 또는 우리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그 권리를 양도한다는 것은 나 전체를 양도하는 것이 돼요. 그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제 그런 차이로서 우리가 주권과 인권을, 그런데 이제 인권은 흔히 인권을 이제 개인적인 권리로 많이 얘기를 하지만 개인의 권리일 뿐만 아니라 인권은 집단의 권리이기도 합니다. 여기서는 지금 인권을 길게 얘기할 시간이 없으니까 예를 들면 평화권이라든가 이런 것은 집단의 권리죠. 환경권도 집단의 권리입니다. 우리가 지금 후쿠시마 오염에 대해서 문제 제기하고 싸우는 것도 우리 전체의 환경권 문제를 놓고 지금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평화권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거고요. 그러나 이제 나의 어떤 프라이버시에 관한 권리, 이것은 나의 개인의 권리에 이제 해당하겠죠. 예. 근데 그런 차이가 있고요. 그래서 주권은 양도할 수 없는 거다. 예. 공동체 구성원 전체의 권리죠. 예. 그래서 그것은 이제 합의를 통해서 그 공동체를 만들어 간 것이니까요. 그래서요, 음, 그런데 이제 어쨌든, 루소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이제, 그, 그, 그 정부 부서, 그러니까 국가 안에서 입법부를 가장 소중히 여기거든요. 왜냐하면 사회계약을 체결한 시민들의 근본적인 결단을 통해서 주권이, 그러니까 있고, 그리고 그러한 나라의 권력은 그 주권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서 입법부가 인민의 전체 의사의 집약체라는 겁니다. 그리고 행정부와 사법부는 입법부보다 아래 지위를 가져야 한다. 가질 수밖에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의회 주권을 옹호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루소보다 먼저 앞선 사상가의 몽테스키의 상권 분립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이따 제가 몽테스키와 루소를 비교해 놨습니다만은, 그래서 북한이나 이제 소비에트 연방, 과거 소련 같은 경우는 최고인민회의, 지금 중국도 그렇죠. 최고인민회의가 최고 권력기구로 보는 겁니다. 루소적인 이론에 따르면. 그러니까 한국도 입법부, 국회가 이제 루소적인 이론에 따르면, 예, 최고 권력을 지닌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이런 전체 의사를 강조한 루소가 전체주의자라고 말할 수 있느냐? 조국 교수의 주장에 의하면 루소를 전체주의자라고 말할 수 없다. 특히 루소는 아까 뭐 재산권, 평등권도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기계적 평등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루소가 분명히 말했고, 그리고 루소가 바로 이 저술에서 표현의 자유를 아주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이런 점에서 볼 때 루소를 전체주의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수는 없죠. 예. 그런데 이제 이렇게 입법 권력을 입법부를 중요시 하면서도 루소는 대의제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루소는 주권을 양도할 수 없고 대표할 수도 없다. 그래서 국민의 의원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은 국민의 대표자라기보다는 국민의 심부름꾼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국회의원들, 우리나라 국회의원들이 이 말에 동의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루소는 근본적으로 국민의 대표자라는 의원을 불신하고 직접 민주주의를 옹호합니다. 그리고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전체 의사의 우월성을 강조하고요. 그래서 영국의 의회 민주주의를 굉장히 신랄하게 비판하고 있어요. 예. 그래서 영국인들이 자유롭다고 생각하는데 착각이다. 의원을 선출할 때만 그럴 뿐이다. 선출되고 나면 노예가 되고 만다. 이렇게. 예. 그러면서 루소는 대의민주주의, 대의제가 한계가 있고 그것을 보완할 수 있는 추천민주주의를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거 추천민주주의는 조국 교수도 그렇지만 오늘날 봐도 굉장히 놀라운 이론이에요. 예. 그래서 이런 이제 루소의 특견 그러니까 이 박정희 때 유정회는 정말 이건 대의제도 아니죠. 이것은 대통령 지를 대변할 사람 국회의원을 3분의 1을 임명해버리고 말았으니까요. 네, 그러니까 루소는 대의제의 한계를 얘기했고 조국 교수는 이걸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더라고요. 여의도 정치라든가 그러니까 여의도 정치 이외에 촛불이나 거리의 정치도 필요하다라는 그런 선진적인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루소는 몽테스키에도 이건 똑같아요, 입장이. 추첨에 의한 선거도 민주주의에 대한 본질이다. 그러니까 추천 방식이 민주주의에 더 잘 부합한다라고 얘기했어요. 예. 그러니까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시 프랑스 사회는 지금 우리보다 훨씬 더 문맹률이 높은 사회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루소가 얼마나 민중에 대해서 신뢰를 가지고 있었는가 이렇게 봤고 스위스에서 이 추첨제가 일부 이제 실행이 됐고 특히 아테네에서 이 추첨 민주주의가 실현이 됐었잖아요. 어, 무려 1000개 이상의 관직을 추첨으로 선출했다고 하죠. 물론 자유민들만 했겠죠. 노예는 아니고요. 그리고 이제 아일랜드, 녹색당에서도 한국에서도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이게 이제 어쨌든 이러한 이제 추첨제가 배심 재판에서 배심원 선출이 실제로 추첨제로 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거의 사실은 유명무실한 배심 재판이 있긴 합니다만 그 무실한 상태고요. 예. 그래서 조국은 추천민주주의를 부분적으로 도입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면 국회의원이나 지방원 그리고 어, 국회 시민의원단을 추첨제로 뽑는 그런 도입이 어떠냐. 이 제안을 누가 했냐면 이지문 씨가 했거든요. 예. 그래서 저는 이제 루스와 몽테스키에 그리고 우리가 이제 앞으로 공부할 그 로크라든가 계속 비교를 하게 되거든요. 서로 비교를 해봐야 명확해지는데요. 루소가 전체 의사의 우월성을 강조했다면 몽테스키에는 권력의 분립을 강조했습니다. 루소는 대의제를 불신하고 직접민주제를 옹호했습니다. 왜냐하면 루소는 민중을 신뢰했기 때문에 직접 근데 몽테스키에는 그 자신이 굉장한 그 가문이었고 그러기도 했지만 또 명예혁명이 아니죠. 지금 제가 헷갈리네. 아무튼 몽테스키에는 영국의 대의제를 극찬을 했고 또 엘리트 의원들을 이제 신뢰했다고 하는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이런 공통점이 있습니다. 추천민주주의를 주장을 했고 루소보다 앞서서 추천민주주의를 옹호한 사람이
몽테스키에라고 하는데요. 네, 이런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루소의 또한 주장 중에서 가장 이제 놀라운 것 중에 하나가 지방분권이에요. 당시 프랑스의 파리 중심의 프랑스 사회는 이제 말할 필요가 없을 정도였겠죠. 그런데 루소는 수도를 절대 허용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영토에 골고루 사람이 살아야 되고 모든 오늘 정부가 자리 잡은 도시로 소집하고 똑같은 권리를 누리도록 하고 5초의 풍요와 활기를 나누죠. 그래야 국가가 강력해진다. 그래서 도시의 성벽은 시골집들의 자네로, 그러니까 시골집을 때려 부숴가지고 도시 성벽을 만드는 거 아니냐 그런 얘기죠. 시골집을 빼앗아가지고, 그리고 수도의 궁궐은 나라 전체가 오두막으로 그렇게 가난해지는 그 대신에 수도의 궁궐이 세워지는 거 아니냐. 아주 신랄한 그런 비판적 입장에서 지방분권을 강력하게 옹호하고 있습니다. 참 저는 이것을 이 프랑스 얘기를 도시 성벽에다 이게 서울이라고 그대로 써도 될 것 같아요. 서울의 강남의 그 엄청난 그런 빌딩들은 다 이게 지방의 그 가난 네, 대가로 만들어지는 거 아닌가. 예? 예. 프랑스가 한참 후에야 지방분권법이 제정이 돼요. 굉장히 앞서가는 나라죠. 1982년에. 2003년에 와서야 예, 루소의 비전이 웬만큼 실현되게 되는 그런 결과를 가졌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이제 이 사형제는요, 다음에 베카리아에서 또 얘기하게 되니까 그때 가서 얘기를 하죠. 아무튼 루소는 사형제를 찬성했습니다. 찬성했지만 베카리아는 그 반대했고요. 예. 자, 네. 마지막으로 오늘 좀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 보자면 루소는 인민이 계약을 통해서 국가를 만들었고요. 따라서 인민이야말로 나라의 주권자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인민이 뽑은 대표자라도 항상 감시해야 된다라고 했고, 그래서 입법부의 우위를 주장했지만 대의제 민주주의만으로는 절대 충분하지 않다. 직접 민주주의가 중요하고 또 추첨제 민주주의를 통해서 시민이 대표자가 돼야 된다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자유가 실질적으로 자유롭기 위해서는 평등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야 튼튼한 나라가 만들어질 수 있다. 저는 이것이 그래야 우리가 이런 나라를 만드는 것이 촛불혁명의 목표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루소는 괴테가 이런 평가를 했고요. 사실은 괴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어용적인 측면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렇게 높게 평가를 했네요. 그리고 레비스토스라고 하는 위대한 철학자는 루소를 만인의 아버지라고 했고, 자, 루소는 그렇게 이제 파란만장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국립묘지에 이장됐고, 프랑스인이 감사하는 그러한 평가를 지금 받고 있습니다. 마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